아니, 내가 한국을 도우라고 보냈지 왜 임신을 해? 최소한 한국 남자는 못 만나게 제재라도 걸든가. 여기 주한미군 기지 안에서 요즘 부쩍 들어 여군들이 자진 전역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중심에는 한국 남자들이 있어서 더욱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 남자 접근 금지령이라도 내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농담 반 진담 반의 이야기도 오간다고 하는데요. 대체 한국 남자들이 어떻게 하길래 한국 남자를 만난 여군들이 하루를 멀다 하고 모두 전역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블라썸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알렉사 브룩스예요. 텍사스 오스틴에서 자라난 29살 미군 병장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자면 우선 저희 집안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는 해병대 출신으로 베트남 전쟁을 겪으신 분이셨고 집에서도 군기가 철철 넘쳤습니다. 남동생들도 모두 군인의 길을 걸었는데 그들도 제 말 한마디에는 꼼짝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집안에서 유일한 딸이면서 동시에 가장 무서운 누나였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저에게 여자라고 약하면 안 된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동생들과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이 훈련받고 똑같이 강해져야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레슬링팀 주장을 했고 대학 입학 후 바로 육군에 지원했습니다. 군 생활은 제게 완벽하게 맞았어요. 명령과 복종, 계급과 규율 그리고 무엇보다 강인함을 요구하는 환경이었거든요. 병장까지 진급하면서 저는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브룩스만 있으면 든든하다 는 소리를 들었고 상관들도 저를 믿고 중요한 임무를 맡겼어요. 그런 제가 한국 발령 소식을 들었을 때의 첫 반응은 솔직히 비웃음이었습니다. 한국? 그 휴전 중인 작은 나라?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정말 얕았어요. 분단국가라는 것,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북한이라는 위협이 있다는 정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우리가 지켜주고 있는 나라, 라는 시각으로만 바라봤어요. 특히 한국 남자들에 대한 편견은 정말 심했습니다. 도움받아가며 지켜지는 나라의 남자들이 무슨 매력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동료들과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 들어보니 치안 좋고 대중교통 발달했다더라. 편하겠네. 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마치 3년간의 한국 생활이 거의 휴가 같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한국은 안전한 곳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라 고 하셨는데 그 말이 제 오만함을 더욱 부추겼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항 시설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지만 여전히 미국에 비하면 작은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부대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바라본 서울의 풍경도 그저 아기자기한 도시 라는 인상뿐이었습니다. 부대에 배치된 것은 여름이었어요. 선임들이 친절하게 한국 생활에 대해 브리핑을 해줬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강조한 것이 여름 장마철 주의사항이었습니다. 한국은 여름에 장마라는 게 있어서 짧은 시간에 엄청난 비가 와. 특히 지하차도나 저지대는 침수 사고가 자주 일어나니까 조심해야 해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허리케인 시즌도 다 겪어본 내가 이 정도 비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텍사스에서는 토네이도와 허리케인이 일상이었어요. 집이 흔들리고 나무가 뽑히는 상황도 여러 번 겪어봤습니다. 그런 제게 한국의 장마는 그저 조금 센 비 정도로만 느껴졌어요. 선임 중 한 명이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작년에도 강남 지역 지하차도에서 침수 사고가 있었어. 차량이 물에 잠기고 사람들이 구조되는 일이 있었다고 라고 했는데 저는 속으로 그런 일에 휘말릴 정도로 내가 바보는 아니지 라고 생각했어요. 부대 생활은 예상대로 편안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의 훈련에 비하면 강도도 낮았고 휴가도 자주 나갈 수 있었어요. 특히 서울 시내로 나가는 것은 제게 일종의 여행 같았습니다. 명동이나 홍대 같은 곳을 돌아다니며 역시 관광도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어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영어로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영어를 꽤 잘했고 번역 앱도 있으니까 별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들이 제 안에 오만함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온 지 2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토요일 오전 부대에서 주말 휴가를 받아서 서울 시내로 나갔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본국에 있는 남동생 마이클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제가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에 역시 우리 누나답다 는 말을 써놓았어요. 그 편지를 읽으며 기분이 좋아진 저는 서울 구경을 더 제대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침 일찍 명동으로 향했어요. 한국에 온 이후로 가장 여유로운 외출이었습니다. 화장품 쇼핑도 하고 길거리 음식도 맛보고 한국 전통차 카페에서 쉬기도 했어요. 특히 떡볶이를 처음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서 놀랐습니다. 한국 음식도 괜찮네 라고 생각하며 사진도 찍어서 가족들에게 보내려고 했어요. 오후 2시쯤 되었을 때 하늘이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몰려오는 게 보였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텍사스에서 살다 보면 구름이 끼었다가 맑아지는 일이 일상이었거든요. 조금 있으면 개겠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3시가 되자 핸드폰에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번역 앱을 켜서 확인해보니 호우주의보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폭우경보까지 떴어요. 주변 한국 사람들이 우산을 꺼내고 건물 안으로 피하는 모습을 봤지만 저는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미국의 썬더스톰도 겪어본 내가 이 정도 비를 무서워할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했어요. 편의점에서 우산 하나 사고 여유롭게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15분도 안 되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건 더 이상 빗방울이 아니었어요.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우산이 있어도 소용이 없을 정도였어요. 옷은 순식간에 젖기 시작했고 신발 안으로도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때서야 주변 상황을 제대로 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모두 건물 안으로 대피하고 있었고 도로에는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습니다. 배수구에서는 물이 역류하기 시작했고 인도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겼어요. 이건 좀 심하네 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큰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까지는 지하차도를 통과해야 했어요. 평소에 여러 번 지나다녔던 그 지하차도는 항상 깨끗하고 건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통로였고 조명도 밝아서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주저없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차도 입구에 도착했을 때 몇 명의 사람들이 망설이며 서 있는 것을 봤어요. 통로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거든요. 깊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얕게 발목도 안 될 정도로만 차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 물을 보고 들어가기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조심스러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정도 물에 뭘 그렇게 겁을 내지? 웅덩이 하나 건드리지 못하나? 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물속으로 발을 들였어요. 제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처음 몇 걸음은 정말 괜찮았어요. 물이 신발 안으로 들어와서 차가웠지만 걸을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역시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며 계속 걸었어요. 지하차도 중간쯤까지는 정말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어요. 위에서 물소리가 거세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이 배수구를 통해 지하차도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물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흐름도 빨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고인 물이었는데 이제는 흐르는 물이 되었어요. 발밑이 미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차도 바닥이 타일로 되어 있어서 젖으면 정말 미끄러웠어요. 저는 중심을 잡으려고 팔을 벌렸지만 물의 힘이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발이 앞으로 미끄러지면서 균형을 완전히 잃었어요. 아! 라는 소리와 함께 무릎부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느낀 충격은 정말 컸어요. 무릎이 타일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지하차도에 울렸고 동시에 바지가 찢어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찢어진 틈으로 파고들면서 살갗에 닿았어요. 일어나려고 손을 바닥에 짚었지만 손도 미끄러졌습니다. 간신히 일어서려고 했는데 그 사이 물의 높이가 더 올라갔습니다. 어느새 무릎까지 차오른 거예요. 상의도 완전히 젖었습니다. 물을 흡수하면서 무거워졌고 몸에 달라붙어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졌어요. 가방 끈도 물의 부력 때문에 자꾸 떠오르려고 했고 안에 있던 물건들이 둥둥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라고 중얼거리며 다시 일어서려고 했지만 물살이 점점 더 거세졌어요. 위에서 계속 물이 쏟아져 내려와서 지하차도 전체가 마치 강물처럼 변했습니다. 물의 높이는 계속 올라가서 어느새 허벅지까지 차올랐어요. 그때 가방이 물에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안에 있던 휴대폰, 지갑, 여권 등 중요한 물건들이 모두 들어있었는데 가방 지퍼가 열리면서 내용물들이 물에 떠다니기 시작했어요. 특히 휴대폰이 물에 빠지는 것을 보는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안 돼! 라고 외치며 휴대폰을 잡으려고 했지만 물살에 휩쓸려 손에 닿지 않았어요. 구조를 요청할 수도 없게 된 거였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어요. 지하차도라는 공간의 특성상 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위에서는 계속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아래로는 배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어요. 물의 높이는 계속 올라갔고 이제는 허리까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패닉이 밀려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평생 강인함을 자랑스러워했던 제가 그것도 이 정도 빗쯤이야 라고 무시했던 한국의 장마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진 겁니다. 텍사스에서 허리케인도 겪어봤고 홍수도 겪어봤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무엇보다 혼자라는 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휴대폰도 없어서 구조 요청을 할 수도 없었어요. 물의 힘 때문에 움직이기도 힘들었고 계속 미끄러져서 서 있기도 어려웠습니다. 물이 가슴까지 차오르자 정말 공포가 밀려왔어요. 이러다가 정말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한국을 얕봤는지 깨달았어요. 선임들의 경고를 무시했던 것도, 한국 사람들의 조심스러움을 비웃었던 것도 모두 제 잘못이었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쳤지만 빗소리와 물소리에 묻혀서 누군가가 들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목소리도 점점 떨리기 시작했고 추위 때문에 몸도 덜덜 떨렸습니다. 29년 동안 누구보다 강하다고 자부했던 제가 이렇게 무력하게 물에 잠긴 채 도움을 구걸하고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제발, 누군가, 라고 중얼거리며 또다시 외쳤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목소리는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했고 울음 섞인 비명이 되어버렸습니다. 빗소리와 물소리만이 지하차도를 가득 메운 채 저는 그 속에서 혼자 떨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환청인 줄 알았어요. 이 상황에서 누가 오겠어?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발걸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곧 지하차도 입구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파란색 우비를 입은 남성이었어요. 그는 지체 없이 제 상황을 파악하고는 뭔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요. 도와주세요. 라고 다시 한번 외쳤어요. 그 남자는 저를 보고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비 안에서 굵은 로프를 꺼내더니 한쪽 끝을 지하차도 입구의 난간에 단단히 묶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로프를 가지고 다니지? 하지만 그런 궁금증은 잠시뿐이었어요. 그 남자는 로프를 확인한 후 물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물살이 거센데도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침착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다치신 곳은 없어요? 라고 유창한 영어로 물었어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한국에 온 지 2달 동안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어를 하더라도 어색하거나 천천히 말했거든요. 하지만 이 남자의 영어는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습니다. 다리를 다쳤어요. 그리고 너무 추워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욱 빠르게 움직였어요. 로프의 다른 끝을 제 허리에 둘러매기 시작했는데 그 손놀림이 정말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끌어당길 테니까 힘을 빼고 몸을 맡기세요. 절대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였어요. 이 사람이라면 날 구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는 로프를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물의 저항 때문에 쉽지 않았을 텐데도 꾸준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저를 끌어당겼어요. 제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균형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안정시키려고 계속 말을 걸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왔어요. 숨은 편안하게 쉬시고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평생 누군가에게 의지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 순간만큼은 정말로 그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하차도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물의 깊이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그는 저를 완전히 안전한 곳까지 끌어낸 후에야 로프를 풀었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입고 있던 우비를 벗어서 제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추우실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면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119에 신고를 하는 것 같았는데 한국어로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 지하차도에서 침수 사고를 당했다는 것, 그리고 현재 위치까지 모두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전화를 끝낸 후 그는 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리 상처가 좀 깊어 보이네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서야 저도 제 다리를 내려다봤는데 바지가 찢어진 부분으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아드레날린 때문에 아픔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제가 업고 나가는 게 좋겠어요. 계속 여기 있으면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정말로 저를 등에 업었어요. 제가 꽤 키가 크고 체격도 있는데도 그는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업혀서 이동하는 동안 저는 그의 등을 느낄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단단하고 믿음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적이었어요. 걸음걸이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저를 떨어뜨릴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어요.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름도 모른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석호입니다. 김석호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알렉사 브룩스예요. 미군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잠깐 웃음을 터뜨렸어요. 미군이시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라고 물었지만 곧 죄송해요. 지금은 치료받는 게 먼저죠. 라고 말했습니다. 저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지상으로 나오니 구급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석호는 구급대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저를 구급차에 태우는 것까지 도와줬어요. 그리고는 병원까지 같이 가도 될까요? 보호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부대 동료들이야 있지만 이런 개인적인 사고에 그들을 불러오기는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동안 구급차 안에서 석호를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나이는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얼굴은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그의 눈빛이었어요. 차분하면서도 신뢰감을 주는 눈빛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석호는 접수부터 보호자 서류 작성까지 모든 것을 도와줬어요. 제가 외국인이라 복잡할 수 있는 일들을 모두 처리해줬습니다. 의사와의 상담에서도 통역을 해줬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응급처치를 받는 동안 석호는 계속 옆에 있어줬습니다. 다리 상처를 꿰매는 과정이 좀 아팠는데 그가 괜찮아요. 거의 다 끝났어요. 라고 계속 말해줘서 힘이 났어요. 저체온증 때문에 수액도 맞았는데 그 시간 동안에도 조용히 곁을 지켜줬습니다. 의사는 하루 정도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상처도 깊었고 저체온증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석호는 입원 수속까지 모두 도와준 후에야 이제 좀 어떠세요? 라고 물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라고 말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다행히 큰일은 없었네요. 그런데 호기심이 생기는데 미군이면 보통 혼자 다니지 않을 텐데 오늘은 어떻게 혼자?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다는 것, 한국의 장마를 얕봤다는 것, 그리고 선임들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것까지 솔직하게 말했어요. 석호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후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한국의 기후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그가 얼마나 배려심이 깊은 사람인지 느꼈어요. 제가 무모했다고 비난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해해 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로프를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구조 기술도 정말 능숙하시던데 라고 물었습니다. 정말 궁금했거든요. 석호는 잠깐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평일에는 일반 회사원이에요. IT 회사에서 시스템 관리 업무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말에는 안전요원 일을 해요. 봉사 활동이기도 하고 라고 말하면서 잠시 멈췄어요. 그의 표정에서 뭔가 깊은 사연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과거에 구조 활동을 하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일을 계기로 저도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덧붙이면서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석호는 잠깐 창밖을 바라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서울시 소방서에서 20년 넘게 일하셨어요.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까지만 해도 정말 자랑스러운 아버지셨죠. 그런데 어느 날 대형 아파트 화재가 났을 때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구조하시다가 건물 붕괴에 휘말리셨다고 했어요. 그날 아버지가 구하신 분이 7명이었어요. 모두 안전하게 나오셨는데 아버지만. 석호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왜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왜 우리 가족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라고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지만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었다. 남을 도울 수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분이었다고요. 대학에 진학한 후 석호는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걸으려고 했다고 해요. 안정적이고 위험하지 않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IT 분야를 선택했고요. 하지만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 마음 한편이 계속 불편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구조 활동 소식을 보는데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데 이렇게 안전한 곳에만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자원봉사로 안전요원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5년째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오늘 알렉사 씨를 구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아버지가 느꼈던 마음이구나 하면서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라고 말하며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가 저를 구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버지를 잃은 아픔을 딛고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오늘도 그런 일 때문에 그 근처에 계셨던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장마철에는 침수 위험 지역을 순찰하거든요. 특히 지하차도 같은 곳은 더 자주 확인해야 해서요. 마침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소리를 들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왜 그가 그렇게 능숙했는지, 왜 필요한 장비를 모두 가지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그는 전문가였던 겁니다. 그럼 오늘 저를 구해준 것도 라고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뭔가 감정이 복받쳤거든요. 아버지라면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라고 석호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서 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저녁 식사 시간이라고 알려줬어요. 석호는 이제 가봐야겠네요. 푹 쉬시고 내일 퇴원하실 때 다시 올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이미 충분히 도움을 받았는데 라고 말했지만 석호는 아니에요. 끝까지 책임져야죠.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이 사람이 정말 특별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석호가 나간 후 저는 혼자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아침에 오만하게 시작했던 하루가 이렇게 끝날 줄이야.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석호라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던 동양 남자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인하면서도 부드럽고 능력이 있으면서도 겸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남자다운 사람이었습니다. 힘으로 과시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남자다운 말이에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석호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저를 구해주던 순간의 눈빛,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따뜻한 마음까지.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석호는 약속대로 병원에 왔습니다. 퇴원 수속을 도와주고 부대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에게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그는 당연한 일했을 뿐 이라고만 했습니다. 부대 앞에서 내리기 전에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연락처를 주실 수 있나요? 나중에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어서요. 석호는 잠깐 망설이더니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하나 건네줬어요. 회사원이라고 했던 게 맞았나 봐요. 그럼 이따 연락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부대로 돌아간 후 저는 석호의 명함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김석호 그리고 회사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평범한 명함이었지만 제게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틀 후 용기를 내서 문자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알렉사입니다. 다리 상처는 많이 나아졌어요. 약속한 대로 식사 한번 같이 하면 좋겠어요. 석호의 답장은 금세 왔습니다. 다행이네요. 언제든 편하신 시간에 만나요. 한국 음식 드실 수 있나요? 그 메시지를 받고 저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주말에 명동에서 만났는데 석호는 생각보다 더 자연스러웠어요. 제가 미군이라는 것 때문에 어색해하거나 특별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직 한국 생활에 익숙하지 않다는 걸 배려해서 메뉴를 설명해주고 한국식 식사 예절도 알려줬어요. 젓가락 사용법이 어떠세요? 어려우시면 포크 달라고 할게요. 라고 말하는 석호를 보며 저는 감동했습니다. 배려심이 정말 세심했거든요. 함께 불고기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석호는 제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줬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식사나 커피 정도였지만 점점 더 긴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됐어요. 석호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줬고 저도 미국과 텍사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강에서 함께 산책했던 날이었어요. 석호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휴식처 라며 데려간 곳이었는데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강변을 걸으며 석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정말 힘들었을 텐데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안 하셨죠. 라고 말하는 석호의 표정에서 깊은 효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욱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게 아버지의 가르침이었거든요. 라고 덧붙였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석호가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를 도와줬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에게는 남을 돕는 것이 본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진심에서 우러나온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면서 우리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먼저 느낀 것 같습니다. 석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고 그가 없으면 뭔가 허전했거든요. 부대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석호에게 연락하고 싶어졌어요. 어느 날 석호가 알렉사 씨, 혹시 제가 부담스럽지는 않나요? 너무 자주 만나자고 해서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오히려 안심이 됐어요. 석호도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자주 만나고 싶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석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부대에서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처음에는 브룩스가 한국 남자친구 생겼대 라는 정도의 가벼운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비아냥거리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남자한테 구조도 받고 그 다음도 받은 거네 라는 식의 성적인 농담부터 시작해서 몸 좋고 덩치 큰 미군이 왜 한국 남자한테 넘어가냐 는 직설적인 비난까지 다양했습니다. 특히 제가 그동안 강인함을 자랑했던 터라 동료들의 반응은 더 거셌어요. 브룩스, 내가 그럴 줄 몰랐다. 한국 남자들이 뭐가 좋다고 라고 노골적으로 묻는 동료도 있었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석호와 함께 있을 때는 그런 말들이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석호는 제가 부대에서 받는 시선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라고 걱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우리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석호의 다정함과 책임감은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어떤 남성보다 진중했어요. 미국에서 만났던 남자들은 대부분 자신을 과시하려고 했는데 석호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해줬어요. 연애한 지 2달쯤 됐을 때 석호는 저를 자신의 어머니께 소개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떨렸어요. 한국의 어머니들은 엄격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하지만 석호의 어머니는 생각보다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우리 석호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직접 만든 음식을 차려주셨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석호가 통역해주는 말을 들어보니 어머니는 제가 석호를 잘 돌봐주고 있다며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갔어요. 석호는 평일에는 회사 일로 바쁘지만 주말이면 항상 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등산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영화를 보거나 전시회를 관람하기도 했어요. 특히 석호와 함께한 첫 등산은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북한산에 갔는데 생각보다 험했어요. 하지만 석호가 계속 제 페이스에 맞춰줘서 무사히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제 한국이 어떠세요? 처음 와봤을 때와 느낌이 달라졌나요? 라고 석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히 한국 남자들에 대한 생각이 180도 바뀌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석호는 웃으며 다행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연애한 지 3달째 되던 어느 날, 저는 몸에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메스꺼웠고 평소 좋아하던 커피 냄새가 역겨웠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는데 증상이 계속 이어졌어요. 생리도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규칙적이었는데 이미 일주일이 지났어요. 설마 하는 생각에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확인해봤는데 2줄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는 임신 6주차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석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우리가 연애한 지는 3달밖에 안 됐고 결혼 이야기는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었거든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용기를 내서 석호에게 말했습니다. 석호 씨, 제가 임신했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석호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짓더니 곧 진지해졌어요. 정말인가요? 확실한가요?
라고 물었고 저는 병원 진단서를 보여줬습니다. 석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석호는 제 손을 잡으며 걱정하지 마세요. 함께 해결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대였어요. 미군에서 미혼 임신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의 관계에서 생긴 임신이라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었어요.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용히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이 됐습니다. 결국 저는 상급자에게 상황을 보고하기로 했어요. 숨기려고 해도 결국 들통날 것이고 그럼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중대장과의 면담에서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부대는 정말 난리가 났어요. 상부에서는 공식 조사에 착수했고 저의 행동이 군기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다. 한국 남자한테 넘어가더니 결국 이런 일이 생겼네. 라는 비아냥부터 시작해서 이러다 한국 남자는 조준을 다 못하는 거 아니야? 는 노골적인 조롱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제가 그동안 자랑스러워했던 강인함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였어요. 브룩스도 결국 여자였구나. 라는 식으로 말하는 동료들을 보며 정말 화가 났습니다. 석호는 제가 부대에서 겪는 어려움을 알고 있었어요. 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데 제가 책임져야죠. 라고 말하며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책임감 때문에 결혼하는 건 원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석호는 책임감만은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알렉사 씨를 사랑해요. 이 상황이 아니었어도 언젠가는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진심 어린 고백을 듣고 저도 마음을 열었어요. 하지만 부대에서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조사 결과 제가 군기 위반을 했다고 판단됐고 징계 절차가 시작됐어요. 동료들의 시선도 견디기 힘들었고 매일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결국 저는 전역을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고 아이를 위해서도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역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7년간의 군 생활 그리고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석호에게 전역 결심을 말했을 때 그는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저는 어떤 선택을 하시든 지지해드릴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함께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어요. 화려한 결혼식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혼인신고서에 서명하는 순간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전역 절차를 밟는 동안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석호가 저를 구해준 건 단순히 물에 빠진 제 몸만이 아니었어요. 제 고집과 오만 그리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제 마음을 구해준 거였습니다. 구조된 건 내 몸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었어요. 라고 석호에게 말했을 때 그는 우리가 서로를 구한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저는 석호를 통해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고 석호도 저를 통해 새로운 행복을 찾은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석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전역 후 첫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7년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부대로 향하던 제가 갑자기 아무 할 일이 없어진 거였습니다. 알람이 울려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석호는 출근하고 저는 혼자 집에 남겨지는데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없고 책을 읽으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됐어요. 무엇보다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뭐지? 군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범한 주부도 아니고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임신 때문에 몸도 무거워지고 있었고 입덧도 심해서 하루 종일 누워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석호는 제 상태를 걱정했어요. 퇴근하고 오면 저를 달래주려고 애썼지만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는 생각이 들면서도 뭘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어느 날 석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렉사, 예전부터 몸 쓰는 일 좋아하셨잖아요. 운동 강사 같은 건 어때요? 처음에는 임신한 몸으로 무슨 운동이야 라며 웃어넘겼어요. 하지만 석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임신 중이니까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산전 운동도 있고 나중에 산후 회복에도 도움이 될 테니까요. 라고 말하면서 필라테스 학원 정보를 찾아왔어요.
그 정성을 보니 한 번쯤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호가 알아봐준 필라테스 학원에 체험 수업을 받으러 갔는데 정말 오랜만에 제 몸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군 생활을 하면서 단련된 체력과 근육이 아직 남아있었고 필라테스 동작들이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체력이 정말 좋으시네요. 전에 운동을 많이 하셨나 봐요. 라고 말씀하시길래 군인 출신이라고 했더니 눈이 번쩍 뜨시더라고요. 그럼 강사 과정 한번 도전해보세요. 요즘 특색 있는 강사들이 인기거든요. 라고 권하셨습니다. 집에 와서 석호와 상의했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한국어도 완벽하지 않은데. 라고 걱정했지만 석호는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격려해줬습니다. 자격증 과정에 등록하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해부학부터 운동생리학, 자세 교정법까지 배워야 할 게 정말 많았어요. 특히 한국어로 된 전문 용어들이 어려웠습니다. 대둔근, 복행근, 척추기립근 같은 단어들을 외우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석호는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녁마다 제가 공부한 내용을 점검해주고 어려운 단어들은 함께 외워줬어요. 실습할 때는 모델이 되어서 제가 배운 동작들을 연습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 근육이 복행근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자극하면 라고 설명하면서 석호에게 시연할 때 정말 신나더라고요. 다시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임신 5개월쯤 됐을 때 드디어 자격증을 땄어요. 시험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정말 기뻤습니다. 석호도 저만큼 기뻐해줬어요. 축하해요. 이제 진짜 필라테스 강사네요. 라고 말하면서 꽃다발을 준비해온 걸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임신 중이라 어느 학원에서도 고용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출산하고 나서 다시 오세요. 라는 말만 들었어요. 그때 석호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학원에서 안 받아주면 개인 레슨으로 시작해보는 건 어때요? 요즘 홈트레이닝이 인기라던데.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개인 레슨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홍보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석호가 SNS를 활용해보자 고 제안했습니다. 알렉사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미군 출신이면서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는 게 분명 관심을 끌 거예요. 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석호의 격려로 용기를 냈어요. 군인 출신 알렉사의 필라테스 라는 계정을 만들고 첫 영상을 올렸습니다. 첫 영상에서는 제 소개와 함께 간단한 필라테스 동작을 선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전직 미군 병장 알렉사입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필라테스를 배웠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반응은 생각보다 좋았어요. 댓글들을 보니 미군이 필라테스를? 신기하다. 발음이 귀여워요. 어떻게 한국에 정착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같은 관심 어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석호도 영상에 자주 등장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모델 역할이었는데 점점 코미디 요소가 생겼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동작을 석호가 엉뚱하게 따라하거나 한국어 발음을 교정해주는 장면들이 재미있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오늘은 코어 운동을 배워볼게요. 석호 씨, 시범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석호가 진지하게 따라하는데 가끔 실수하는 모습이 웃기다는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케미스트리가 사람들에게 어필했나 봐요. 점점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개인 레슨 문의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온라인으로만 했는데 나중에는 직접 방문 레슨 요청도 있었습니다. 임신 중이라고 말씀드리면 오히려 산전 운동 경험이 있으시니까 더 좋다 는 반응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첫 번째 개인 레슨 학생이었어요. 30대 직장 여성이었는데 미군 출신이라니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드렸는데 정말 감동받으셨어요.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남편분도 정말 좋은 분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석호 자랑을 하니까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토리가 있으니까 더 믿음이 가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레슨을 진행하면서 제가 군인 출신이라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정확한 자세와 규칙적인 루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같은 것들이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줬습니다. 알렉사 선생님은 다른 강사들과 달라요. 정말 체계적이고 꼼꼼해요. 라는 후기를 받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군 생활에서 배운 것들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거든요. SNS 팔로워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1000명, 3000명, 5000명. 어느새 10,000명을 넘어섰어요.
영상 조회수도 점점 늘어나서 수만 회를 기록하는 영상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인기가 많았던 영상은 군인 체력 회복 필라테스였어요. 군 생활로 굳어진 몸을 풀어주는 운동법을 소개한 건데 현역 군인들과 전역한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이런 운동이 필요했어요. 라는 댓글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또 다른 인기 영상은 한국 남편과 함께하는 커플 필라테스였습니다. 석호와 함께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소개했는데 특히 외국인 아내를 둔 한국 남편들이 많이 봤나 봐요. 우리도 따라 해봐야겠다. 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영상 촬영이 힘들어졌지만 구독자들이 응원해줘서 힘이 났어요. 알렉사 언니 건강하게 출산하세요. 아기 낳고 나서도 영상 기다릴게요. 같은 따뜻한 메시지들을 받으면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석호도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니 정말 대단해요. 라고 말하면서 제 성장을 기뻐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라고 덧붙였어요. 출산 전 마지막으로 올린 영상에서 저는 구독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알렉사 병장이 아닌 알렉사 김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어요. 곧 엄마가 되지만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영상의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울컥했습니다. 알렉사 덕분에 운동 습관을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꿈을 이루는 모습이 감동적이에요. 행복한 가정 만드세요. 같은 응원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한때 조롱과 수치로 여겨졌던 저녁이 이제는 저만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부대에서 브룩스는 한국 남자한테 넘어갔다 고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 제 SNS를 보며 부럽다 고 말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새 삶의 줄을 잡았다 는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았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석호가 던져준 물리적인 줄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필라테스라는 새로운 줄을 제가 직접 잡은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출산 후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기 노아는 정말 천사 같았고 석호의 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도와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출산 후 바로 일상으로 복귀해야 하는데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SNS 활동도 서서히 재개했습니다. 출산 경험과 산후 회복 과정을 올렸는데 반응이 뜨거웠어요. 특히 한국에서 출산하기, 한국 시어머니의 산후조리 같은 영상들이 인기였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궁금해하는 게 많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가 전에 근무했던 부대의 후배 여군 제시카가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해왔어요. 브룩스 병장님,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작년에 신병으로 들어온 제시카예요. 제시카는 제가 전역할 때 갓 들어온 신병이었어요. 당시에는 제 상황 때문에 제대로 인사도 못 나눴는데 이렇게 연락을 해오다니 의외였습니다. 물론 기억해요. 어떻게 지내요?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제시카의 답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장님, 요즘 부대에서 알렉사 따라하기가 유행이에요. 저도 알렉사 2호로 불려요. 그리고 임신 전역 예정입니다.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그런데 알렉사 따라하기가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제시카가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제 SNS를 보고 한국 남자와 사귀기 시작한 여군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시카의 설명을 들어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병장님의 영상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한국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는데 진짜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됐네요. 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이번에는 다른 부대의 여군이었습니다. 알렉사 언니, 저도 알렉사 3호예요. 한국 남자친구와 결혼 예정이에요. 그리고 연이어 비슷한 메시지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석호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니 석호도 놀라면서 당신의 영향력이 이렇게 클 줄 몰랐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SNS를 통해 더 자세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제 팔로워 중에 현역 여군들이 꽤 많았는데 그들이 올리는 게시물을 보니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남자친구 덕분에 한국어 공부 중, 한국 문화 배우는 재미, 한국 남자들 생각보다 로맨틱해요.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여군이 올린 게시물이었습니다. 알렉사 언니 보고 편견을 버렸어요. 한국 남자들도 정말 멋져요. 특히 우리 남친은 정말 따뜻하고 책임감 있어요.
그 글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 비슷한 경험을 한 여군들이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 여군들은 여전히 비판적이었어요. 이러다 한국 남자 만나면 다 임신해서 전역하겠네. 라는 댓글도 보였고, 군기가 해이해졌다. 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부대 차원에서 이 상황을 문제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제시카가 보내온 메시지에 따르면 일부 상급자들이 한국 남자 접근 금지령을 농담처럼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런 말이 나와요? 라고 물었더니 제시카가 네, 진짜예요. 물론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일부 간부들이 이러다 여군들 다 전역한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제 이야기가 다른 여군들에게 용기를 줬다는 게 뿌듯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결과를 의도한 건 아니었거든요. 석호와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너무 나서서 SNS 활동을 한 게 문제였을까요? 라고 걱정했더니 석호는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자신의 경험을 나눈 것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떤 선택을 하는 건 그들의 자유죠.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책임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SNS에 진지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최근에 저를 따라 한국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계신 여군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정말 기쁘지만 신중한 선택이 중요해요. 사랑은 국적이 문제가 아니라 진심이 중요하거든요. 그 게시물에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언니 말이 맞아요. 저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 남자친구가 정말 좋지만 미래도 생각해야죠. 알렉사 언니처럼 행복해지고 싶어요. 같은 반응들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니 보면서 깨달은 게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제 한국 남자친구도 저를 더 성장하게 해줘요. 그 댓글을 보면서 제가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몇 주 후에는 더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본 미군 남성들 중에서도 한국 여성과 사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알렉사 효과라고 부르더라고요. 양쪽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한국 남성들에 대한 인식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동양 남자는 약하다. 한국 남자들은 매력이 없다. 는 편견이 만연했는데 이제는 한국 남자들도 멋지다. 책임감 있고 다정하다. 는 평가가 늘어났습니다. 제가 전에 근무했던 부대의 동료가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브룩스, 내 남편 정말 멋있더라. 내 SNS 보니까 한국 남자들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우리도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석호도 이런 변화를 신기해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 남성을 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시당하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여군의 메시지였어요. 알렉사 언니, 제 한국 남자친구가 언니 영상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대요.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 저를 더 잘 대해주려고 노력한대요. 언니가 한국 남자들에게도 희망을 줬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일부에서는 문화적 침입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미군이 한국 문화를 이용해서 콘텐츠를 만든다는 식의 비난이었어요. 처음에는 상처받았지만 석호가 악의적인 의견은 무시하세요. 당신이 하는 일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에요. 라고 위로해줬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말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제 영상을 보고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미군 가족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저희 집에 인사를 오겠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알렉사 덕분에 한국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다. 면서 감사 인사를 전하더라고요. 그 가족을 만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운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문화 간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부대에서는 여전히 알렉사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됐습니다. 어떤 때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문화 교류가 활발해졌다. 상호 이해가 깊어졌다. 는 평가들이었습니다. 제시카가 보내온 최근 소식에 따르면 부대 내에서 한국어 공부하는 여군들이 늘어났다고 해요. 알렉사 언니처럼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 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석호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당신이 진짜 문화대사 역할을 하고 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사람들을 돕고 있으니까요. 라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이 진정성에서 시작됐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냥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을 뿐인데 그것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자신의 편견을 돌아보게 됐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남자 접근 금지령? 이라는 농담 같은 말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커졌지만 그것은 결국 두려움이 아니라 부러움의 표현이었습니다. 저와 석호의 행복한 모습, 안정된 가정, 그리고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가 많은 사람들에게 로망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미국에서 제가 추구했던 강한 여자의 모습과 한국에서 경험한 사랑받는 가족의 일부라는 정체성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받으면서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여군들에게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 강해지려고 애쓰는 것보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걸 제 이야기를 통해 느꼈던 거예요. 노아가 생후 3개월이 되면서 저는 천천히 수업을 재개할 준비를 시작했어요. 출산 후 몸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산후 회복 운동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특히 제가 군인 출신이라는 배경과 출산 경험을 결합하면 다른 산모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석호의 어머니는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딸아, 너는 일도 해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니까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며 적극적으로 육아를 도와주셨어요.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석호가 어머니도 손자 돌보는 게 행복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줘서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산후 회복 필라테스 클래스를 기획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안전성이었어요. 출산 후 몸은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거든요. 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단계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2주는 호흡법과 가벼운 스트레칭, 그 다음 2주는 코어 근육 활성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첫 수업을 열기 전에 SNS에 공지를 올렸습니다. 드디어 산후 회복 필라테스 클래스를 시작해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엄마들과 함께 건강한 회복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반응이 뜨거웠어요. 문에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고 첫 클래스는 금세 마감됐습니다. 첫 수업날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셨어요. 20대 초반의 신혼 엄마부터 40대 직장맘까지, 그리고 저처럼 외국인 엄마도 몇 분 계셨습니다. 자기소개 시간에 각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감동받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었습니다. 군인 남편을 둔 아내셨는데 남편이 해외 파견 중이라 혼자 출산하고 육아하고 있어요. 알렉사 선생님 영상 보고 힘을 얻었는데 직접 수업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군인 출신이라는 게 정말 도움이 됐어요. 정확한 자세와 꾸준한 루틴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출산은 전투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해낸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해요. 라고 말하면 다들 웃으면서도 힘을 얻는 것 같았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수업 분위기도 정말 좋아졌습니다. 서로 육아 정보를 나누고 힘든 일이 있으면 격려해주는 작은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저도 그 안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한 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개인적인 질문인데 한국 남자 정말 괜찮아요? 저도 한국 남자친구가 있는데 주변에서 반대가 심해서요. 그 질문을 듣고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편견만 버리면 당신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멋지고 따뜻한 사람이 많아요. 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여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선생님 이야기가 정말 큰 힘이 돼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제가 단순히 운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문화적 편견을 깨뜨리고 사랑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역할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노아가 6개월이 되면서 저는 더 다양한 클래스를 열기 시작했어요. 산전 필라테스, 커플 필라테스, 그리고 특별히 문화 적응 운동법이라는 독특한 클래스도 만들었습니다.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해소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클래스에는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미군 가족들뿐만 아니라 유학생, 직장인, 결혼 이민자까지 모두 각자의 이유로 한국에 왔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외로움이었습니다. 처음 한국 왔을 때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달라서 매일이 도전이었죠. 라고 제 경험을 나누면 다들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하지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니까 새로운 세계가 보였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독일 여성의 이야기였어요. 남편 따라 한국에 왔는데 너무 외로웠어요. 그런데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한국 생활이 즐거워졌어요. 그리고 한국 친구들도 생겼고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석호는 제 활동을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당신이 하는 일이 단순한 운동 지도가 아니라 문화 교류라는 걸 아세요? 라고 말하면서 항상 격려해줬습니다. 그리고 가끔 수업에 특별 게스트로 참여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해주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 근무했던 부대에서 공식적으로 저를 초청한 거였습니다.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석호가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라고 격려해줘서 수락했습니다. 부대를 다시 방문하는 건 정말 묘한 기분이었어요. 예전에 한국 남자한테 넘어갔다 고 비웃던 곳에 이제는 문화 교류의 성공 사례로 초청받아 온 거였거든요. 강연 제목은 편견을 넘어선 진정한 문화 교류였습니다. 강연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여군뿐만 아니라 남군들도 있었고 심지어 한국 직원들도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제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드렸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 남성들에 대한 편견이 심했죠. 하지만 석호를 만나면서 그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라고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는데 점점 진지해지더니 나중에는 감동받는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특히 제가 진정한 강함은 혼자 견디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어요.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언어 장벽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한국 가족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같은 실질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면서 완벽한 적응은 없어요. 지금도 배우고 있고 때로는 실수도 해요.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특히 한 여군이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한국 남자친구와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해 보려고요. 라고 말했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예전 동료 중 한 명이 한 말이었어요. 브룩스, 내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예전에는 혼자 강해지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강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됐네.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석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강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지 아세요? 그 말을 들으며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노화가 돌이 되면서 저는 더 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 세계 어디서든 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고 싶었어요.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나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석호는 이 계획에도 전폭적으로 지지해줬어요. 당신의 꿈을 응원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계획 수립도 함께 도와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화를 재우고 석호와 함께 앉아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서로를 구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니까 석호가 어떤 의미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물에 빠진 저를 구해줬지만 사실 저도 당신을 구한 거 아닐까요? 아버지를 잃고 혼자 살아온 당신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라고 설명했어요. 석호는 잠깐 생각하더니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저도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진짜 살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석호가 노아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아빠가 된 석호는 더욱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피곤할 때 조용히 등을 두드려주면서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주곤 했어요.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석호가 특별한 준비를 해놨어요. 노아 첫돌 기념으로 가족사진을 찍자고 하더라고요. 사진을 찍으면서 지난 2년을 되돌아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지하차도에서 물에 빠져 절망했던 순간부터 시작해서 석호와의 만남, 연애, 임신, 저녁, 새로운 커리어, 그리고 지금의 행복한 가정까지.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석호가
이 사진을 SNS에 올려도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 소식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라고 물었어요.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해서 가족 사진과 함께 긴 글을 올렸습니다. 2년 전 지하차도에서 물에 빠졌을 때 제 인생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구조해준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할 줄이야. 지금 생각해보니 그날 구조된 건 제 몸이 아니라 제 편견과 오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 게시물에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정말 드라마 같은 인생이네요. 행복한 모습 보기 좋아요. 우리에게도 희망을 줘서 고마워요. 같은 따뜻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알렉사 언니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어서 한국 남자친구와 결혼했어요. 지금 정말 행복해요. 언니가 길을 열어주셔서 고마워요.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노아가 18개월이 되면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책을 쓰기로 한 거였습니다. 제목은 물에서 건진 사랑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석호는 이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어요. 자신의 시각에서 본 우리의 이야기를 별도 챕터로 써주기도 하고 제가 쓴 글을 검토해주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성장 스토리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거예요. 라고 격려해줬어요. 지금 이 순간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확신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구한 거라고. 석호는 물에 빠진 저를 구해줬고 저는 혼자 살아가던 석호에게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함께 성장하면서 더 나은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땅에서 시작된 우리의 사랑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진짜다운 사랑을 살아갈 것입니다.